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그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던진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절사평균 물가를 보겠다는 발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수치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자체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미국 상원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 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기저 인플레이션율이다. 지정학적 변화나 쇠고기 가격 변화로 인한 일시적 가격 변동이 아니다. 내가 선호하는 지표는 절사평균이다. 발언은 사실입니다. 공식 청문회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선호하는 지표가 연준의 현행 기준인 근원 PCE가 아니라는 것. 둘째, 달라스 연준의 절사평균 PCE를 지목했다는 것. 셋째, 관세와 전쟁, 에너지 충격은 일시적이라며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평균 물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PCE나 CPI는 모든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합니다. 문제는 특정 달에 유가가 폭등하거나 특수 품목이 급락하면 전체 수치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절사평균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177개 PCE 구성 품목의 가격 변동률을 최소값부터 최대값 순으로 정렬한 뒤 양 극단을 잘라내고 나머지만으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달라스 연준은 하위 24%, 상위 31%를 제거합니다. 합산하면 55%입니다.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연준은 양쪽 각 16%, 합산 32%를 제거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6년 3월 기준 수치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PCE 즉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물가는 3.5%입니다. 연준이 공식 기준으로 사용하는 근원 PCE는 3.2%, 클리블랜드 절사평균 CPI는 2.64%, 그리고 워시가 선호한다고 밝힌 달라스 절사평균 PCE는 2.4%입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근원 PCE 기준으로 보면 목표까지 1.2%P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 절사평균 기준으로 보면 불과 0.4%P입니다.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금리나 명분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세 지표 모두 2% 안팎에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주목할 구간이 두 곳입니다. 첫 번째 2019년에서 2020년 구간입니다. 이 시기 달라스 절사평균이 근원 PCE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워시의 방식을 그때 적용했다면 지금과 반대로 더 긴축해야 한다는 신호를 줬을 겁니다. 두 번째 2021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갈 때 달라스 절사평균은 그 상승을 뒤늦게 반영했습니다. 극단값을 제거하는 구조 특성상 실제로 인플레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할 때 신호를 늦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 두 지표의 괴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벌어진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워시가 달라스 절사평균을 선호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달라스 연준 방식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절삭입니다. 55% 이상을 제거하면 통계적으로 절사평균이 아니라 중위수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소수 품목이 살아남느냐에 따라 매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급등 국면에서 후행하는 문제입니다. 2021년이 대표적입니다. 인플레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시기에 극단값만 제거하다 보니 정작 신호를 주어야 할 때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셋째, 2019년에서 2020년의 역전 선례입니다. 당시 절사평균이 근원 PCE보다 높았습니다. 지금은 편리하게 낮게 나오지만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고 그때는 워시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지표에 묶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달라스 연준 자신이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직접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워시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세 단계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단계,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확대해 물가를 억제한다. 워시는 2025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AI는 중요한 디인플레이션 동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관세와 전쟁, 에너지 충격은 일시적이므로 제외한다. 절사평균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목표에 근접해 있다. 세 번째 단계, 연준의 6조 3천억 달러 규모 대차대 조표를 축소한다. ING 추산으로는 1조 달러 축소가 기준금리 50bp 인하와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즉 대차대 조표 축소 자체가 금리 인하 여력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월가 반응은 엇갈립니다. 도이체방크는 구조적 비둘기파는 아니라고 평가했고 CME FEDWATCH는 청문회 직후 2026년 인하 횟수를 1회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오히려 2027년 초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반면 인베스코는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직접적인 인하 압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라는 점이 이 접근의 특징입니다. 오늘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4월 21일 상원 청문회에서 절사평균 선호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둘째, 핵심은 측정 기준의 전환입니다. 근원 PCE 3.2%에서 달라스 절사평균 2.4%로 기준을 바꾸면 연준 목표까지의 거리가 1.2%P에서 0.4%P로 줄어듭니다.
셋째, 구조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달라스 방식은 55% 과도 절삭으로 타이밍 오류와 역전 이력이 존재하며 달라스 연준 스스로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리 인하 의도의 가능성입니다. AI 절사평균 대차대조표 축소세 논리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압력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어떤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정의하느냐는 곧 어떤 통화 정책을 선택하느냐와 직결됩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연준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